예,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의 백만장자입니다. 화이팅입니다. 자, 요즘에 많은 분들이 삼성전자가 위기가 아니냐, 지금 KBS에서도 잃어버린 10년 이렇게 하면서 방송이 나오던데, 물론 한편으로는 예, 이런 뉴스가 나올 때가 삼성전자 바닥이라고는 생각은 해요. 생각은 하는데, 그래도 제가 삼성전자가 진짜 어떤 게 지금 위기인지, 그리고 제가 생각할 때 어떤 게 진정한 해결책인지, 제가 보는 관점에서의 그 색깔, 그 느낌이라고 표현하면 좀 그런데, 그거 여러분들께 한번 전달을 드릴게요. 여러분께서 한번 들어보시고, 백만장자가 생각하는 삼성전자의 지금 어떤 위기, 그리고 앞으로 해결책은 이런 거구나 하고, 여러분들께서 제 영상을 삼성전자 관계자분이 들으실지 안 들으실지는 모르시겠지만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색깔이 다른 영상이죠. 지금 여러분께 계속 알려드렸던 영상하고는 다르게. 자, 일단 요즘에 들어서 부쩍 삼성전자의 위기를 말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핵심 사업인 반도체 부문이 예전 같은 이제 시장 장악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근데 그 부분은 지금 디램하고 낸드 시장 점유율 상당히 좋거든요. 많이 올라오고 있고, 이제 HBM 관련 때문에 이야기하시는 건데, 그거는 제가 봤을 때 맞는 부분도 있고, 또 틀린 부분도 있다. 그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근데 이제 제가 생각하는 부분은 요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휴머노이드 로봇 스타트업인 피규어 AI라고 있어요. 유명한 회사인데, 알만한 분은 아는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 삼성에서 이 회사를 인수합병한다고, 제가 물론 영상으로 만들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확정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최근에 이제 테슬라의 휴머노이드 로봇 옵티머스죠. 요 회사를 위협할 만큼 강력한 기술력을 인정받은 기업이었습니다. 예, 휴머노이드 로봇 스타트업인데 피규어 AI라고. 이때 요거를 인수하려고 삼성전자 고위 경영진들이 실리콘밸리를 건너가서 피규어 AI의 인수 가능성을 타진하고만 했는데 이제 불발에 그쳤죠. 그때 그 마이크로소프트가, 그러니까 이제 오픈 AI를 등에 업은 마이크로소프트가 매력적인 조건으로 대규모 투자에 나서고, 거기다가 아마존, 엔비디아까지 뛰어들면서 기회를 놓쳤어요. 요거는 이제 놓쳤는데, 지금 생성형 인공지능 등장, 근데 거기에다가 지금 로봇 산업 쪽도 상당히 일대 전환기를 맞고 있는데, 특히 이제 인간의 지능을 닮은 이 휴머노이드, 어떻게 보면 삼성전자의 미래 먹거리로 손색이 없는데, 삼성이 이렇게 잠시 머뭇거리는 사이에 이 경쟁사에게 넘어갔습니다. 이것도 저는 언론에 크게 나오진 않았지만, 저는 이제 관심 있게 본 입장에서는 이것도 삼성전자에게 좀 뼈아프다. 자, 그리고 그 다음은 여러분도 다 아시는 것처럼 또 뼈아픈 이야기 말씀드리자면, 결국에는 HBM이죠. HBM 사업은 사실상 삼성의 자존심을 구겼다라고 과언이 아닙니다. 제가 생각할 때. 이게 근데 여러분, 2019년도에,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삼성전자 내부에 계신 분들. 그때 2019년도에 메모리 최강자 삼성전자가 HBM 팀을 해체를 했어요. 2019년도에 HBM 팀을 해체를 하면서 개발 타이밍을 놓치는 우를 범했죠. 자, 그런데 그때 HBM 팀이 어디로 갔냐면 SK 하이닉스로 갔어요. 그때가 2019년도입니다. 그래서 저는 삼성에서 이 AI의 개화가 지금처럼 빨라질 것이다라고 예상을 아마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2022년 말에, 재작년 말에 챗GPT가 이제 혜성처럼 등장을 하면서 AI 연산을 뒷받침할 HBM의 수요가 급증을 했죠. 또한 이제 HBM 팀을 해체할 때, 그때 명분은 뭐였냐면, 그 당시에 삼성전자 반도체 부문의 수익성을 끌어올리는데 경영 초점을 상당히 맞췄어요. 근데 저는 삼성이라면 이거 HBM 조금 한다고 해서, 물론 제가 원가가 얼마나 들었는지 잘 모르겠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이런 거를 삼성전자가 굳이 이렇게 해체할 필요가 있을까? 미래에 언제 이렇게 될지 모르는 산업이라면, 삼성이라면 여유 있게 이런 걸 투자라 생각하고 가져갔어야 됐는데, 그런 어떤
안목도 부족했지만 그 정도 여유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저는 그 부분 상당히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그 당시에 어떤 마치 임기가 정해진 전문 경영인이 단기 목표에 치중한 바로 앞에 수익성에만 연연했던 것이 이런 큰 패착을 불러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이재용 회장을 옹호하는 게 아니라 이재용 회장을 이 끈질기게 괴롭힌 이 사법 리스크가 결국에는 이런 크게 어떤 안목을 가지고 하는 사업에서 상당히 여러 가지 이런 판단하는데 좀 흐리게 하지 않았나. 일부, 그게 다는 아니고. 그래서 이게 2016년 말부터거든요. 2016년 말부터 이어진 수사, 재판, 그리고 하여튼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좀 혁신과 스피드 경영을 실종시키는 빌미를 일부 제공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 옛날 이야기 좀 드리면, 삼성전자가 베트남 휴대폰 1공장을 짓고 가동에 들어갔을 때인데, 그때 초창기 가동률이 한 30% 정도 됐어요. 반도체, 휴대폰 공장입니다. 베트남에. 초창기 가동률, 1공장 가동률이 30%에 불과했는데, 그때 고 이건희 회장은 1공장하고 같은 규모의 사이즈의 그 휴대폰 2공장을 베트남에 지으라고 지시를 했어요. 아니, 1공장 가동률 30%인데 그 수준의 공장을 또 지으라고 이건희 회장이 지시를 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삼성 미래전략실에 근무했던 분은, 야, 이거 좀 너무 무리하는 거 아니냐. 그런 이야기가 있었어요. 이것도 어쨌든 카드라긴 한데, 그때 1공장 가동률을 높이면 되는데, 무리하게 1공장 가동률이 또 30%밖에 안 돼, 가동률이. 근데 무리한 투자가 아닌지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었어요. 근데 그 이야기가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그 당시에 이재용 당시 부회장의 주도하에 이건희 회장이 명령을 했으니까, 그때 이재용 회장이 그 당시 부회장이었어요. 2014년도 완공된 베트남 2공장, 그때 2014년도에 완공이 됐는데, 그때 그 다음에 2015년도에 1공장의 매출을 앞질렀습니다. 2공장이. 그리고 두 개의 공장이 현재 갤럭시 폰 세계 판매량의 절반을 책임지는 이 주력 기지로 확고히 자리를 잡았어요. 저는 우리가 이건희 회장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는 있지만, 저는 이건희 회장의 그 결단력, 그리고 미래를 내다보는 해안은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 그래서 최근에 이 불거진 삼성 위기로는 결국 온전한 리더십을 발휘하기 힘든 여건에서 비롯된 부분이 상당히 많다. 그리고 사법 리스크에 여전히 시달리는 이재용 회장을 뒷받침할, 자, 이재용 회장이 약하다면 이재용 회장을 뒷받침할 만한, 이재용 회장의 버금가는 힘을 가진 이 컨트롤 타워가 있어야 되는데, 또 컨트롤 타워가 없어요. 그 부재도 한몫한다. 물론 지금 삼성전자 사업 지원 태스크포스가 과거에 지금 미래전략실, 미전실이라 그러는데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예전 같지는 않죠. 상당히 여러 가지 부분에서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데, 어쨌든 삼성의 10년 그리고 20년 후를 책임질 어떤 강력한 그런 컨트롤 타워가 좀 필요하지 않나.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그게 무슨 힘이 있고 없고를 떠나가지고 좀 삼성의 미래 먹거리에 대한 전략을 확실하게 수립을 하고, 이재용 회장이 여러 가지 사법 리스크나 이런 또 그런 부분이 있지만 그걸 좀 보완할 수 있는 그런 게 조금 아쉽다.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다행인 건 작년 말에 사장단 인사에서 미래사업기획단 이걸 이제 발족시킨 건 좀 다행스러운 결정이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차제에 이 컨트롤 타워 복원과 함께 중장기 전략 수립과 이런 대형 M&A 사업 조정 이런 역량을 좀 끌어올릴 그런 역할까지 미래사업기획단이 좀 하면 어떨까, 개인적으로 좀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어쨌든 이재용 회장이 2017년도입니까? 그때 미전실, 미래전략 기획실입니까? 요거를
미래전략실이죠. 요걸 이제 해체를 내렸는데 해체 결단을 내렸지만 저는 좀 삼성이 뭔가 좀 이렇게 혁신과 변화의 어떤 과감한 그런 좀 승부수를 띄워야 될 때가 아닌가 개인적으로 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 여러분들의 백만장자였습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